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형법의 정재욱입니다. 자, 또 한 주 또 알차게 보내고 이 자리에 또 앉아 계실 줄로 압니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공부하고 평생 공부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 자체가 글러먹은 거예요. 이런 접근 방식 안 돼요. 나는 지금부터 해서 평생 동안 공부하면서 살겠다. 요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요 공부하고 책 보고 머리에다가 이제 지식을 쑤셔 넣는 거를 여러분 삶의 일부로 만드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제가 또 지난 시간에 또 마지막에 또 진도를 좀 나갈까 말까 하다가 어떻게 한 20분 일찍 끝났는데 여러분 삶에 큰 변화는 없었죠? 그냥 잠깐 기분 좋고 말았죠?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진도를 좀 나가려고 했는데 어쨌든 자, 국가적 법익을 보호한다라고 해서 내란이라고 하면은 이제 쿠데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폭동해가지고 이제 정권을 탈취한다든가 이제 그런 것들을 처벌하는 범죄로 내란죄를 만들어놨습니다. 자, 내란죄부터 볼게요. 요 내란죄는 요 참여한 행위에 따라서 처벌도 다르고 법명도 다르게 불러요. 대한민국에 내란죄로 대법원 판결 난 게 3개가 있어요. 3개. 첫 번째는 예전에 그 12.6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에서 김재규.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늘 얘기하는 전두환 노태우 두한장 태우장 해가지고 이제 12.12 5.18 사건. 그리고 마지막에는 최근에 있었던 우리 통합진보당 리석기 동무 이제 그 내란 선동 사건 있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건 단순히 노는 썰이 아니에요. 썰이 아니에요. 이 격동의 현대사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 진짜 앞으로 계속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머릿속에 잘 담아두세요. 자, 1979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때 뭐하고 있었나요? 아빠 쪽에도 없었죠.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죠. 자, 1979년 이제 10월 26일이었어요. 자, 이거 준비 좀 하고 시작할게요. 청와대 옆에 보면은 궁정동이라는 이제 안전가옥이 있었는데 그 안가에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하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근처에 있던 그 신복들하고 모였습니다. 박통이 있었고 그런 다음에 한쪽에는 이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에요. 그런 다음에 한쪽에는 이제 차지철이라고 요 경호실장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김계원이라고 이제 비서실장,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정보 담당하고 경호 담당하고 그러니까 완전 지근거리에서 이제 그 보좌하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 지금 가수하고 있는 심수봉 씨라든가 아니면 이제 다른 여성분들이랑 애들 해가지고 이렇게 술 먹고 흥겹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재규가 차지철을 술자리에서 총으로 쏘고 그런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뭐 하는 거야? 하니까 각하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하면서 빵 쐈어요. 그래가지고 대통령 쐈다니까요. 총으로. 근데 이 배경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이 김재규가 이제 정승화는 육군 참모 총장이에요. 김재규가 자기가 이렇게 거사를 칠 거를 미리 계획을 하고 무슨 짓을 했냐면은 정승화 육군 참모 총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청와대에서 각하가 부르시니까 우리 한잔 하자라고 부르니까 참모 총장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부른다는데 이제 당연히 가겠죠. 요즘 분위기도 아니야. 옛날에는 거의 대통령이 왕인 그 정도니까 거의 각하가 부르시면 가야지. 그래갖고 청와대 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청와대. 그래서 처음에 김재규가 나와가지고 각하가 잠깐 불러가지고 일 생겨서 잠깐 갔다 올 테니까 여기서 혼자 술 드시고 계시라고. 그런 다음에 저쪽 가갖고 대통령을 쏜 거예요. 그러니까
김재규는 정승화 이 육군 참모총장을 무슨 이유가 있어갖고 청와대에다가 이렇게 딱 박아놓은 거예요. 어떤 이유였냐? 이렇게 대통령이 시해되는 등의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계엄령이라는 게 선포가 됩니다. 계엄령의 기본적인 시스템은 이거예요. 전시 상황에서 전쟁 상황에서는 이게 전쟁에서 이기는 게 최우선 목적이잖아요. 민주주의 조까 이렇게 아유 제가 무슨 얘기를 하죠? 죄송해요. 편집. 민주주의 뭐 다 집어치우고 이기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전시 군대 사령관한테 최종 의사결정 권한을 줘요. 취지 자체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당시에도 이제 그 우린 또 이제 북한이랑 대치하는 상태니까 비상계엄령이 이제 선포될 만한 상황인데,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고 요게 뭐 지역 단위, 전국 단위 이렇게 있지만 비상계엄령이 전국 단위로 선포된다면은 요 육군 참모총장이 국가의 최종 의사결정 권자 같은 지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재규는 미리 자기가 구워 삶으려고 불러놓고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둘이 차를 타고 갑니다. 청와대에서 차를 타고 가는데 이때 이제 김재규가 패착을 하나 저지르죠. 요 중앙정보부장이라고 하면은 예전에는 대한민국 수사기관 중에서 원탑이었어요. 지금이야 뭐 국정원 하면은 약간 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지만 예전에 국정원이 어느 정도 지위였냐면은 국정원이 수사를 총괄하면서 검찰, 경찰, 기타 수사권 있는 데한테 이렇게 배분을 해줬어요. 야 검찰 니네는 이 일하고 니네는 이 일하고 요 정도로 최고의 기관이었어요. 최고의 기관. 근데 최고의 기관이고 수사권도 있고 무장도 돼 있어요. 경찰도 무장돼 있잖아요. 이거 국정원 정보원들도 다 무장하고 있어요. 총도 있고. 그런데 이 김재규가 사고를 쳤으면은 자기 나와바리로 가서 자기 중앙정보부 직원들을 이제 조직해가지고 뭔가 일을 벌려야 되는데 자기네 나와바리로 안 가고 어디로 갔냐면은 육군본부로 갔어요. 육군본부. 그러니까 이제 육군본부에 가가지고 다 군인들 있는데 뭐 자기 군인들이랑 이제 다 고위직 공무원이긴 하지만 뭐 직속 상관이고 명령 듣고 그런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재규가 정수환랑 같이 와가지고 장군들 모아놓고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국가 비상사태니까 빨리 비상계엄령을 절차에 따라서 선포해야 된다. 그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장군들이랑 이제 저 강요들은 그래서 뭐 무슨 일인데 뭐 북한이 쳐들어왔니? 그건 알 거 없고 빨리 지금 일단 하라고. 요렇게 하니까 이제 다른 장군들이나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좀 이상한 거예요. 이거 뭔가 일이 있구나 해서 정보원을 이제 정보망을 돌려봤더니 궁정동에서 대통령이 총 맞아서 죽고 그리고 그 총 쏜 놈이 이놈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 앞에 와가지고 비상계엄령 선포하자고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체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재규는 당일날 체포가 돼버려요. 그래서 약간 허무하게 끝나죠. 그런 다음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죽고 나서 대통령 죽고 나면 이제 국무총리가 있죠.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는데 당시에 최규하라는 사람이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이 돼가지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한 걸 눈으로 확인을 한 다음에 해야죠. 해가지고 육군 참모총장이 이제 계엄 사령관이 되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누가 등장하냐면은 이제 우리 두한장이 등장합니다. 전두환이 당시에 보안사령관이었어요. 보안사령관 투스타. 육군 참모총장은 포스타입니다. 보안사는 정보기관이에요. 정보기관. 군 내의 정보기관. 보세요. 군 외부에서 정보기관의 최고는 중앙정보부였죠. 이 중앙정보부가 모든 수사를 다 통할 정도의 권력이 있고 군 내에서의 정보기관은 요 보안사예요. 보안사.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최고의 이제 기관이고 이렇게 계엄사령관이 되고 사고가 나면서 합동수사본부가 펼쳐지고 합수부장이 전두환이 됩니다. 합동수사본부 이제 그런 담당하니까 수사를 여기서 이제 담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두환이 수사를 하는데 보니까 김재규가 저지른 건 뭐 거의 좀 앞뒤 맥락도 잘 안 맞고 그런데 어쨌든 김재규가 쏜 거 맞아요. 근데 그리고 보니까 정수화가 그냥 불러가고 간 거 같긴 해요. 전후 사정으로 볼 때. 그런데 보세요. 대통령이 시해됐는데 대통령을 시해한 놈이 불러서 청와대에 갔다? 이게 괜찮나요 이거?
이상하죠. 굉장히 찝찝하잖아요. 그 스토리를 만들기에 따라서는 너 이 새끼 내란 공범 아니야?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전두환이 수사를 하다가 11월 달에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일단 이때는 김재규 단독 행동이다라고 결론을 딱 냈어요. 그리고 이제 전두환이 그때 대중들 앞에 제일 먼저 모습을 드러냅니다. 방송 카메라 딱 찍을 때. 그런데 군 안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 쪽에서 전두환 측에 하나회라는 게 있었어요. 하나회가 육사 11기로 구성된 이제 그 중심의 모임이었는데 군내 사조직이에요. 군내 사조직. 얘 하나회를 척결하려고 했었어요. 하나회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전두환이라는 사람 자체가 역사의 과오는 많이 가지고 있지만 사람 자체만 보면은 이제 뭐랄까 좀 이게 남자들한테 인기 많게 통 크고 리더십이 있고 이제 좀 싸움도 잘하고 이제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대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육사 11기 중에서도 에이스로 부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정승화 측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얘네들을 잘라서 예편시키거나 한직으로 내보내거나 이런 중요한 직책에 주지 않고 한직으로 내보내거나 이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딱 세웠어요. 그러니까 전두환이 그거를 캐치를 했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12월 12일입니다. 가려면 날 깔고 가라! 유공수 박장군, 일공수 이놈아들의 공격 목표는 6번과 국방부에. 아, 장관이다. 전두환이 이제 아까 수사 결과 발표할 때는 육군 참모총장 아무런 관련 없다라고 발표했잖아요. 그래놓고 어떻게 상황을 뒤집으려고 육군 참모총장을 체포할 계획을 세운 거예요. 나를 자르려고 하니까 내가 먼저 치겠다라고 해가지고 요날 12월 12일 날 요렇게 합니다. 전두환 측의 일부는 요 국무총리 이제 최규하 대통령 이제 요 과정에서 대통령에 이제 선출이 됐는데 이 당시에는 이제 유신헌법에 따라서 저기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간선 선거를 하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뚝딱뚝딱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됐는데 청와대 가가지고 요 보안사령부에서 육군 참모총장을 체포할 수 있게 제가 해달라고 대통령한테 갑니다.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다이렉트로 육군 참모총장 관사에다 병력을 보내요. 무장한 병력을. 이게 설사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자기 상관이기 때문에 허락을 다 받고 나서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절차에 따른다는 걸 빙자해가지고 그냥 바로 체포를 시도한 거예요. 그래서 육군 참모총장 관사 서울에 있는데 여기선 총격전도 있었어요. 총격전. 그래서 실제로 병사들도 죽거나 다치고 그리고 육군 참모총장을 체포해버립니다. 맞다고. 그렇게 하고 결국 대통령을 계속 강압해가지고 저녁 6시에 제가 받으러 들어갔거든요. 결국 제가 받은 건 새벽 5시에 제가를 받았어요. 그래갖고 당시의 실권자는 전두환이었어요. 별 2개밖에 없었지만 대통령이고 육군 참모총장이고 다 잡아놓으면서 이제 명실상부한 실권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육군 참모총장을 그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으로 명목상으로 엮어서 잡아들이고 요 후임자에 자기 측 인사를 심어요. 자기 측 인사. 자기가 저기 포스터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 뒤에서 딱 조종을 하면서 이제 포스터를 딱 심습니다. 요러고 나서 이제 그날이 종료되는데 요 12.12 사건은 여러분 이제 나중에 다 나옵니다. 이런 게. 요게 군 형법상 반란죄. 내란죄가 아닙니다. 여기는 반란. 하관이 상관을 체포하고 이제 이런 사건이라서 반란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요렇게 12월 12일 날 이게 하극상을 일으켰지만 전두환이 여기서 더 이상 나가지는 않았어요. 더 이상 나가지도 않고 이제 시민들은 이런 거를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아직은 군대 내의 문제고 그리고 이제 지금 그 독재 정권이라고 군사 정권이라고 이제 그렇게 비판받던 어쨌든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가 됐으니까 이제 민주화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민들은 계속 이제 민주화를 요구하면서 시위를 했고 요 최규하 대통령은
실제로 거기에 공감을 해가지고 이제 나는 요 과정에서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고 이 국가 시스템을 바꿔서 헌법을 개정하고 민주적인 정권 창출 시스템을 만든 다음에 그 이전까지 유신헌법을 갈아엎어가지고 대통령 직선제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자기는 정권을 넘겨주겠다 이렇게 계획을 짜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80년 6월경입니다. 아니 80년 이제 5월경이에요. 그래서 정부 측에서는 그렇게 민주적으로 정권을 이양하려고 하고 정부 측에서는 그리고 시민 측에서도 계속 민주적 정권을 창출하라고 시위를 해요. 그런데 이 중간에 누가 있습니까? 투한장이 있죠. 투한장이 작전을 짜요. 그래서 요 상황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이제 정권을 탈취하겠다라는 플랜을 짜서 처음에 어떻게 실행을 시키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이제 이 당시에는 군대가 힘이 제일 셌어요. 그래서 전두환이 이제 전군 지휘관 회의라는 걸 소집을 합니다. 거기서 결의를 하는 게 이제 뭐냐면은 요 지금 이제 시국 수습 방안 이란 걸 내요. 근데 당시에 이제 대학생들 데모 많이 하고 이제 조금 어렵고 그러니까 여기서 시국 수습 방안으로 내세운 게 뭐냐면은 비상계엄을 전국 단위로 확대 선포한다. 그리고 뭐 언론을 좀 이게 통제하고 그다음에 뭐 시위를 진압하고 이제 이런 등등등등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데 비상계엄을 전국 확대한다라고 하면은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계엄이 지역 수준의 계엄이다라고 하면은 여기 국방부 장관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계엄사령관 이 있어서 국방부 장관은 군인 아니에요. 그리고 계엄사령관은 군인이에요. 군인 아닌 사람이 군인을 통제하는 시스템이 지역계엄이에요. 그런데 요게 전국계엄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더 비상사태, 전국적인 전시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국방부 장관도 날아가고 계엄사령관이 단독 의사결정권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계엄사령관 될 사람 누구예요? 전두환 측 인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런 명목을 통해서 정권을 탈취해 올라는 계획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대통령이 되면은 대통령 자신의 명의로 명령을 발부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법규 명령의 효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계엄 사령관이 되면은 계엄 사령관 명의로 긴급 조치 같은 걸 선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법률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절차를 활용해가지고 정권을 탈취하려고 했던 거죠. 이게 옛날에 히틀러가 했던 방식이에요. 자, 요렇게 합니다. 이게 정부 측에서 요런 이제 민주적 정권 이제 창출 계획을 잡은 다음에 요거를 국회에서 처리를 할 날짜를 5월 20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전두환 측에서는 급한 거죠. 요게 확정돼 버리면은 이제 더 이상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나가니까 미리 전군 지휘관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이게 5월 17일입니다. 소집해서 요런 거 한 다음에 이 안을 들고 어디로 가냐면은 대통령한테 가요. 대통령이랑 국무회의에 가가지고 우리 군대에서 결정된 안이 이거다. 그러니까 국무회의에서 빨리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선포하라.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는가? 국무회의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랑 이제 주변 사람도 있죠. 그러면은 거기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에다가 탄창 끼운 총 딱 든 군인을 쫙 도열을 시켜놔요. 그럼 뭐란 소리예요? 내 수 틀리면 쏴버리겠다라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어떡합니까? 옆에서 총 들고 뭐 그렇게 협박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민주적 정권 창출 시도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강압당해갖고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선포했어요. 요게 우리가 나중에 배우는 내란죄, 간접정범에 의한 내란죄 실행이 이거예요. 여기서는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는 것 자체를 내란죄의 폭동행위로 본 거예요. 그냥 뭐 때려 부수고 불 지르고 이런 폭동뿐만이 아니라 지금 요 배경 상황으로 볼 때 만약에 이렇게 비상계엄 전국 확대하면은 전두환 측 인사한테 어찌 보면
겉으로만 합법적인 권력이 생겨나잖아요. 육을 폭동행위로 본 거고 어떻게 했습니까? 처벌되지 아니하는 최규하 등의 이제 국무위원들을 강압해가지고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했으니까 행위 방식은 간접 정보에 의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요렇게 한 다음에 바로 요 비상 계엄령 하에서 계엄사령관 명의로 이제 그 긴급조치 같은 걸 선포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국회 여의도에 있는 국회를 폐쇄시켜버려요. 그런 다음에 언론 통제하고 언론인 잡아가두고 정치인 다 잡아가둬요. 몇 명 한 3,000명 정도 잡아가뒀어요. 우리가 이름 들어봤던 김영삼, 김대중 뭐 이런 민주 세력들이라고 이제 말하는 그런 사람들 그때 다 잡혀 들어갔어요. 다 잡혀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전국 92개 대학교에다가 병력을 2만 명을 배치를 했어요. 나라가 완전 쑥대밭이 돼가지고 총칼로 찍어 누르는데 뭐 어떡합니까? 이 남영동에 있는 대공분실에서 물고문을 하다가 죽여버려요. 다음 대통령으로 세팅된 게 누구였냐면 노태우였어요. 노태우. 그러니까 민주적인 정권을 창출하자. 군인들에 의한 정권 말고. 그래서 대통령 선거해서 누가 당선됐습니까? 군인이 당선됐어요.